주말 사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보좌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황희 의원은 제보를 했던 당직 사병을 단독 범이라 볼 수 없고 공범 세력을 규명해야 한다며 범죄자 취급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문제가 되자 슬쩍 페이스북 원문을 고쳤지만 국회의원이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하냐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의 금태섭 전 의원은 제정신이냐며 국회의원이 국민을 범죄자로 본다고 맹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이 정의영 관련해 검찰에 의해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준사기, 지방재정법 등의 위반 혐의입니다. 한비자로 알려진 한비는 전국시대 법가 사상을 집대성했던 인물이죠. 제가 좋아했던 한비자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그분 모양에 따라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 잘못을 벌함에 있어 대신이라도 피할 수 없으며 착한 행동을 상줌에 있어 필부라도 빠뜨릴 수 없다. 그렇게 해야 윗자리에 있는 자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고 아랫사람의 사악함을 꾸짖을 수 있으며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고 그릇된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여론조사기 훈남 3인방 모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현안 조사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이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뭐 리얼미터에서 나온 조사를 제가 좀 봤었어요. 네. 봤더니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훨씬 높았어요. 네.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론 조사해 보면 긍정 평가가 뭐 대체로 과반을 넘거나 60% 가까이 나오는데 이번 조사는 정반대로 부정 평가가 58.2%, 10명 중에 6명 가량으로 나타났고요. 또 긍정 평가는 37.8%, 10명 중에 4명 가량으로 네. 한 6대 4 정도로 부정 평가가 좀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분들이 다른 사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많았고, 사안에 비해서 그리고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민주당 지지층이나 뭐 진보층 내에서도 30대, 그러니까 이번 지원이 13세 이상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을 자녀로 둔 30대 등에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높게 나타났고요. 뭐 이른바 뭐 이념이나 정당 지지별 결집도 혹은 충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70%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는 80% 정도가 부정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에서 역시 한 70% 안팎 부정 평가가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응답이 한 10명 중 6명 가량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잠시 조사 개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에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에 반해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된다. 차라리 그걸 하자라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에 대한 여론은 없나? 뭐 조사한 게 없나요? 네, 아직까지는 관련된 없고. 조사는 없는데, 그렇군요. 예, 이제 건강이나 뭐 코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금 다른 사안에 비해서 유독 요 사안에 대해서는 뭐 여당 지지자들도 뭐 다른 거에 비해 좀 지지를 덜 보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급자 사고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판단으로 볼 때는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더 기대감이 큰데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 선별이냐 보편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여론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선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선별로 가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층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이 됐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현실이
더 개선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신 지원비만 놓고 보면 이거 바로 지급받는 것도 아니고 통신사로 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열광하거나 환호할 수 있는 와우 팩트가 안 되죠. 와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데다가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이 2만 원씩 주는 것보다 일회성이거든요. 그리고 선별이라고 해서 구제 성격이 강했다고 하면 차라리 이걸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와이파이를 하든지 다른 쪽에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9,300억 정도 1조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네. 훨씬 더 취지에 맞게끔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 성격이 강하죠. 30대에서 부정적으로 네네. 나타나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난지원금도 이 가뜩이나 완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신지원비가 자칫 여론을 좀 무마용이 아니냐 이런 또 긍정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몇몇 의원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보는데 이거를 사실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주니까 약간 위로금 쪽으로 사실 2만 네. 원을 드립니다라는 거였잖아요. 바로 정부 그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왜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세에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책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지난번 네.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지급한다. 저번에는 재정 부담 때문에 전 국민 못 준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인데 사람의 말로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 한 말의 논리와 두 번째 한 말의 논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선별로 재정 부담 때문에 선별을 한다고 해놓고 이번 전 국민을 줘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엇갈리는 측면에서의 이제 야당으로부터의 공세에 빌미를 준 측면이 있겠고 그것도 사실은 이제 효과가 크게 많이 준다고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이제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진보 성향층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라든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나름의 이제 팬덤들을 구축하고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선호하는 그 정치인들을 선호하는 진보 성향층에 있는 일단의 그룹들은 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하는 정치인의 말에 시그널로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권은 어쨌든 뭐 부정적 시각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야권 성향층에서는 진보 성향층에서조차도 나타나게 되면서 그런 반발감이 이렇게 여론이 좀 그렇죠. 부정평가가 높게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중시킨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통신지원비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이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근데 이게 결국 바닥 정서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잘 못됐다면 거둬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비 지급 2만 원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급하기 전에 한 번 더 뭐 조정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금액이 뭐 2만 원이 그다지 13세 이상 특히 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뭐 적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3, 40대 그리고 뭐 그 이상 연령대에서는 그다지 크게 느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데이터도 와이파이로 주로 이제 쓰거나 그렇죠. 뭐 데이터 무제한으로 쓰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는데 이걸 왜 주느냐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당내 이제 잠룡들 뭐 김경수 지사라든지 이재명 지사 등등이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정치공학적인 해석일 수는 있는데 또 이 논란이 또 다른 여러 부정적인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도 그렇고 근데 그런 논란하고 또 좀 대비돼서 당내에서 선별이냐 보편적인 또 이 복지냐를 갖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 내에서는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뭐 치열하게 사실은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10명에서 7명 가까이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 호응도가 뭐 결코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도층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적인 이슈로 본다면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은데 이 이슈를 왜 선택했을까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네. 우리 영화 건축학 결혼 보면 알잖아요. 납득이. 네, 중대층의 반대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가 당청 지지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게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 9월 2주차 주간 동향인데요. 긍정 평가가 45.6%, 부정 평가가 50%. 2주일 만에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살짝 넘어서는 4.4% 포인트 격차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았습니다. 특히 월요일, 화요일 날 좀 좋지 않게 시작을 해서 수요일, 목요일 좀 반등하다가 금요일 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추미애 장관 논란이 뭐 계속 일주일째 이어졌고요. 또 2.5단계가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하면 2주 차에 진입을 해서 네. 자영업자들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은 뭐 50대 또 여성층 또 학생층 뭐 이런 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 당내에서 이런 선별 또 보편 뭐 이런 논란이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문자 여론 통제 논란 관련 네네. 보도 뭐 등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정부가 추석 선물 금액 상한선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제 허용했다는 소식이라든지 또 초대 질병관리청장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이제 내정하고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보다 조금 더 빠져가지고 2.5% 4% 포인트 빠진 33.4%였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죠? 네네. 네. 2주 연속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했고요. 국민의힘이 1.7% 포인트 오른 32.7%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이 10월 3일 개천절 이제 광화문 집회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열린민주당이 6.6%로 소폭 올랐고 정의당 5%, 국민의당 4.4%. 무당층이 14.2%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 개요 잠시 들으시겠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에서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4.5%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그 의혹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 이제 50대 여성 그리고 학생에서 또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50대 여성 같으면은 지금쯤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 아마도 그 맞습니다. 영향이 아닌가 싶고 학생은 본인이 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가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윤희용 센터장님. 예, 이게 뭐 어떤 조사 결과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있고 네. 어떤 좀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비교해봤을 때 같은 법무부 장관이고 자녀와 관련된 문제 또 요즘에 뭐 핫하다고 할 수 있는 공정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정책 문제보다도 이러한 이제 사안들 같은 자녀의 입시, 뭐 군대 관련 문제들은 이해하기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반응도가 이제 빠르게 나타나는. 원래 교육이랑 군대는 건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반응도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이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이고 일정 부분 이제 지표상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태 국면까지 거대한 이제 이런 폭풍처럼 휘몰아칠 것이냐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또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현 정권의 뭐 추미애 장관이 뭐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상징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평가할 때 가장 이제 우선순위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평가하는 것이 전국 전체를 지배하는 이슈가 되기 힘든 측면이 있어서 조국 전 장관 사태만큼의 파괴력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나 시각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당시에는 또 좌우가 전면전을 벌이는 사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사회 집단들, 사회 단체들, 뭐 시민들의 이제 집회 대결까지 가는 양상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서 약간 좀 여론의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의견은 그래서. 중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조국 전 장관 이슈보다 커질 수 없는 사실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정도 이슈면 사실 국정이 거의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습 효과가 중요한 것이 지지층들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그 이후에 검찰 개혁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제 후임 장관인데 물러나게 된다면 사실 검찰 개혁이 거의 배 떠난다고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통신비 이슈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결집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조국 전 장관처럼 물러나게 되는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 윤희용 센터장 이야기대로 다른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정도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지지층들의 학습 효과가 가장 크다. 오히려 지금이 위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뭉친다. 그래서 이 중도층도 최근에는 경제적 이슈로 더 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 지지층들은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방어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국 전 장관 이슈보다 크거나 작거나의 개념을 떠나서 오히려 지지층들의 태도가 지난해보다는 더 철저하게 더 결집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다 보면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층의 결집도가 유난히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우 지지한다. 네. 근데 반대로 또 매우 반대한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지지한다가 뭐 한 25% 정도 나오고 지지하는 편이다 한 20% 정도 나온다 한다면은 매우 반대한다가 막 30%가 넘게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나 양극화가 돼서 지금 서로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생긴다는 거죠. 어떠세요, 대표님? 이거를 이제 조사 통계학적으로 뭐 명목척도라고 해서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 못하는 편, 매우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35% 정도 가량 되고 매우 잘한다는 25% 한 10% 정도 매우 못한다가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제 평균 점수 50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댓글 보면은 주변에 지지한다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지자가 45%나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조금 소극적인 분들이 많은 거고 부정적인 분들은 굉장히 매우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35%나 되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고요. 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 문제가 아니라 군대 입대한 다음에 이제 휴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문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왕 또 군대를 간 것이고 군대 가서 휴가를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했느냐 뭐 여부인데 또 무릎도 아팠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보다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갔으니까. 뭐 이른바 분노 게이지가 아주 높게 쌓이진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갤럽이 지난주에는 조사했을 때 뭐 별 영향이 없었다라고 발표한 것이 전화 면접 조사와 자동응답 방식의 차이가 가끔 이렇게 갭이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아직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무당파층이라든지 뭐 부동층이 조금 더 많이 잡히고 ARS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했다가 또 사태를 또 보고 나서 다시 또 입장이 바뀌는 뭐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ARS가 좀 튀는 이제 조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 카투샤 이 군인이 많지 않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잖아요. 배 소장님이 이제 카투샤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사안이 되는지 제가 앵커는 아니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갔다 온 지가 하도 오래전이라. 저렇게 빠져나가네. 제가 한 방송에서 방송인이에요.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디 뭐 삼국시대 이야기를 하냐고. 네. 저희 아들이 이제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일반 뭐 사병인데 근데 예전과 비교하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자유롭거든요. 뭐 가령 군대 간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밴드로 스마트폰으로 매일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 뭐 이런 것도 매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처럼 이게 굉장히 딱딱한 상황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들을 관리하는 뭐 하사 중사들하고도 메신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상태라는 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추 장관을 바라보는 뭐 야권의 공세나 또 국민들의 의향은
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검찰과의 갈등 관계 또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이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게 맞물려서 여론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과 이 부분을 떠나서도 이제 아들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 자체 의혹도 그렇겠지만은 대응하는 부분 또 그리고 여권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태도 이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지금 사실 여론이 나누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걸 조국 전 장관과 1대1로 대응해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야 갈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윤희영 센터장님도 다녀오셨죠? 네. 분복무 하셨고 어떻게 보세요? 이 대응하는 부분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여의도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어떤 악재가 발생한 것보다도 그 악재를 다루는 그 이슈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악재는 이제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식이 초반부터 있을 수 있고 부정하고 이제 거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초반의 대응이 이제 부정하고 거부하는 대립하는 네네. 양상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말을 번복하는 모양새로 가게 돼 버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사회를 구기게 되고 번복하게 되면서 이제 신뢰에 금이 가는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여권의 관계자라고 한다면은 여권 지지층들이 상당히 충분하게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임기 후반에 여러 악재를 대하는 중요한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론도사들 여론조사기 훈남 3인방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훈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13일 전 세계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신규 누적이 아니라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30만 7천 명. 네, 정확하게는 30만 6,857명인데요. 네네. 네. 하루 만에 6일에 그 30만 명이 넘어선 기록을 또 증가를 했는데 네네. 이걸 또 지금 6일인데 13일이니까 한 7일 만에 다시 경신이 된 셈이에요. 그렇군요. 확진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가 인도, 미국, 브라질 순으로 나왔습니다. 인도 하루 확진자 수가 9만 4,300건입니다. 미국은 4만 5천 건, 브라질이 4만 3천 건. 지금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그래도가 아니라 여기는 계속 지금까지 심하다라고 알려졌던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외에 지금 폭증하는 곳이 또 다른 곳들이 있는데 새롭게 폭증하는 곳. 콜롬비아, 멕시코에서도 지금 콜롬비아는 7천여 명, 멕시코 5천여 명 이렇게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폭증을 하고 있고요. 유럽 국가죠. 프랑스도 7천여 명, 러시아 5,400여 명, 영국이 3,300여 명입니다. 여기도 확진자가 또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래서 총 2,863만 7,952명이 됐고요. 사망자 수가 91만 7,417명이 됐습니다. 이건 유럽이나 이런 곳은 2차 웨이브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에 또 다시 3차 웨이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이고. 독감 시즌이 오면 그것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가을이나 이제 찬바람 불면 좀 힘들 거다 아마 그렇죠. 올 거다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찬바람 불면.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이 뉴스 저도 아침에 봤어요. 코로나19가 계속 나왔었던 약간 의심 가는 루머 같은 거였잖아요. 중국의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네, 근데 이 얘기를 홍콩의 한 학자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소속인 옌 리멍 박사가 얘기를 한 건데요. 11일에 이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왔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화난시장에서. 그 주장은 중국 정부의 연막 작전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겠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근데 폭로 증거를 언제 공개할지는 지금 정확하게 언급을 하진
나오진 않았어요. 네. 일단 옌 박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이라는 게 인간의 지문과 같이 식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봤을 때 우한연구소 발언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담은 보고서는 생물학적 지식이 없다고 해도 읽어보면 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런 자료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현지 의사들로부터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옌 박사가 네. 홍콩대에 재직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 감염 가능성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최소 3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전에 폭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까지 편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홍콩대라고 그랬는데 홍콩에서 이런 말 해도 돼요? 이분은 지금 4월부터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폭로를 예전에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코로나19 사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시고 네, 그래서 홍콩대에서도 지금 아마 그 연구원직에서 좀 파직이 되신 네네.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콩대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요 사실과 옌 박사의 주장은 일치하지 않는다. 옌 박사가 밝힌 입장은 소문과 같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중국 정부도 어떤 지연이나 은폐도 없었다라면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1월에 미국 유전자은행에 코로나19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게놈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이거를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네. 연구를 해보고 당시에 그 과학자들이 발표했던 내용은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변종이 됐다는 것이었다라면서 이런 논문만 10여 편이 발표됐다 이런 반응도 또 한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만약에 정말 정확한 그 뭐 숨길 수 없는 증거를 발표하게 된다면 네. 그쪽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뢰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네.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만약 진짜 그렇다면 이건 뭐 난리가 날 사안인데 그렇죠.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캘리포니아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캘리포니아 약간 북쪽이 캘리포니아 쪽이죠. 네네. 오레곤주나 워싱턴주 이쪽엔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역대급 산불이 네. 발생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보고.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사진인데 빨간 거예요. 네. 하늘이 빨갛게 네. 지금 거의 그러니까. 하늘도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이 찍히고 있잖아요. 네. 지금 서부 해안 3개 주에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벌써 지금까지 우리나라 면적의 20%가 다 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네, 20%?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낮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침침한 붉은색 대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일 기준으로 지금 봤더니 97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있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역사상 피해 규모로 1, 3, 4위인 산불 3건이 이번에 발생을 했고요. 총 24건이 다 캘리포니아에서만 발생한 아이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산불 연기가 막대한 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호흡기 계시다는 질환 거예요. 같은 거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환경당국이 지금 대기질 오염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 특히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네. 상황인데 주민들이 문틈을 연기가 들어올까 봐 타올로 막고 있고요. 집 안에 있는데도 N95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집 안에 있는데도? 네, 숨이 막히니까요. 근데 문제는 화재가 진화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고 공중에서 산불을 진화하는 작업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운전할 때 가시거리가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402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훨씬 더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불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13일까지 최소 33명으로 집계됐는데 실종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희생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이렇게 산불이 나갖고 굉장히 우리가 보도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도 지금 상당히 거의 비상사태라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엄청나게 같은데. 심각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기후 변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뉴스를 조금 보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비난 조의 어조로 뉴욕타임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기후 변화가 얼마나 재앙스러운 것인지 그 아니라고 했지만 그 현실을 자각할 수 있겠냐는 식의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고편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후변화의 역습이 비로소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환경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호주 산불 말씀하셨지만 한 산불, 미국의 허리케인, 이번 산불까지 1년의 자연재난의 주 원인이 지구온난화다라고 CNN이 지적을 하면서 훨씬 더 나쁜 재앙들이 더 많이 닥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놨습니다. 지금 환경감시단체 버클리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난달 평균 기온이 150년간 꾸준히 상승을 한 상태였대요. 올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수십 년간 평균 기온이 몇 도 올랐다는 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실감을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초목이나 토양에게 해당이 되면 엄청난 양의 수분이 사라진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불 피해가 적었던 지역마저도 이제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커지게 됐다는 게 이게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거죠. 다 수분이 증발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제는 여러 재앙들이 합해지면서 서로를 증폭시키는 폭포 효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는 듯한 더위가 전례 없이 건조한 환경을 만들었고요. 이게 대규모 산불로 이어졌는데 산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위험한 화학물질이 식수로 흘러가게 되면서 이걸 마시면 또 사람들이 아파지게 되고요. 폭염 경보와 대기오염이 코로나19 감염에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더 나빠지게 할 수 있고요. 불안하니까 보험사가 주택보험을 취소하고 가스 전기회사도 선제적인 단전 조치를 내리면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일했던 한 인물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다. 종말론적인 상황이다라고까지 지금 우려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지금 뭐 파급 효과가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뭐 산불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참나. 근데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재앙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나비 효과? 얼핏 생각하기에 이제 보험 그렇습니다. 회사 같은 데가 지금 일단은 이제 뭐 집을 샀을 때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가 꽤 되거든요. 이거 다 물어줘야 되는 거 보험회사 파산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에도 여러 가지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요. 산불 위험에 노출된 위험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보유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붕괴될 수가 있고요. 산불 위험이 커질수록 주택을 가진 분들이 고가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여파로 집값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치가 하락하면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효과를 또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후 재앙을 우려해서 위험 자산 재조정에 착수할 경우에 금융 안정 상황에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산불이 이번에도 천둥, 번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 발화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결국은 거쳐서 미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이야기를 요새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후변화 하면은 그냥 우리가 환경을 좀 좋게 만들고 기후 뭐 어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좋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약간 달라지거든요. 느끼는 체감하는 게. 그렇죠. 확 다가오니까요. 그렇긴 한데 이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게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난 정보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전달돼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검은 옷차림 그리고 마스크를 끼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인들의 귀가 되어주는 수어 통역사입니다. 수어 통역사들이 검은색 옷차림 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장 조성현 수어통역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뵀어요. TV에서. 네, 눈에 굉장히 익어요. 네. 활동하신 지가 꽤 되셨죠? 올해로 활동한 32년 정도.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방송하고 활동한 건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어떤 계기로 그러면은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우연한 기회로 이제 청각장애인 친구를 만나게 돼서 수화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궁금한 거였어요. 시작은.
그래서 호기심에 배우다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수화통역사로 활동하게 됐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물론 뵌 거는 방송국에서 네. 이제 TV로 많이 뵀거든요. 이제 주로 K본부 방송에서 많이 뵌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 건 네. 아니고요. 저 스스로 이제 시작을 K본부에서 시작을 해서 가능한 타 방송사는 안 나가려고. 이게 또 신의를 지키 또 서로 통역사들끼리도 나눠서도 하고 있고요. 그러시구나. 뭐 외부 행사나 뭐 선거 때 뭐 현장 선거 연설이나 네. 뭐 이런 데는 또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수화라고 저는 예전에 어릴 때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수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희 수화 통역사들도 저도 지금 수화라고 그랬다 지금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 수화 언어법이 2016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이 수화 자체를 우리 한국의 공용어로 한국어와 수어를 공용어로 이제 법제화 시키면서 이제 풀네임을 한국 수화 언어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한국 수화 언어. 그래서 길다 보니까 한국 수어 또 줄여서 수어. 뭐 수화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이제 농인들이 기왕이면 이제 법제화됐기 때문에 한국 수어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으로 됐죠. 그렇군요. 공식 언어, 공용어가 되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공용어로 되어서 사실은 그 한국 수화 언어법 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이 될 때는 통역사들이나 농인 친구들이 굉장히 반가워했던 게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 국민들이 통역사 정도는 안 되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안 배우던데 우리 애가 법이 제정되고 지금 벌써 4-5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뭐 그런 과정들은 이제 추진되지 있지는 않고 있고 수화 교원은 지금 양성을 하고 있어요. 수화 교원 교원 양성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이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될 시점에 교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학 교원들이 통역사분들이 또 공부해서 자격증 시험 보고 해서 교원들은 지금 양성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하지는 않고 있죠. 교과 과정으로 넣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여기서 방금 얘기하셔갖고 우리 애가 배운 걸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서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교과 과정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게 공용어가 됐다면은 이게 교과정으로 사실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수어가 그 공용어로 들어가면서 전 국민이 수어를 배우는 그래요? 북유럽 뭐 스칸디나비아 이쪽에 있는 스웨덴이나 북유럽 복지국가들. 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로 청취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아주 간단하고 제가 약간 몸치기도 하고 해서 수어를 하나만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축약하거나 신조어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 세대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저도 몰라요. 수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언어가 생기거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면 누군가가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19 계기로 그 새 수어 모임이라는 국어원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 수어를 이제 새로운 단어들을 나올 때마다 통일된 단어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보시고 어디를 보고 해야 되죠? 카메라가? 그냥 다 비춰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왼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라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 코로나 그 C 모양의 이게 벌레라는 수어거든요. 요거만 하면 벌레. 영어 알파벳 C 그 합쳐가지고 했는데 이 시작이 우한시라는 수화 지명 중국 거기서 발현이 됐다라고 해서 썼는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명을 넣지 말라고 그래서 그 새 수어 모임이라는 곳을 다시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코로나 모양. 이게 왼손으로 이렇게 코로나 모양 그 돌기 이렇게 돌기 튀어나오는 거에다 코로나 C 첫자 영어 알파벳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이렇게도 아마 방송이나 어디서 보시면 통역사들이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사용할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이렇게 정제화되지 않고 통일되기 전에는 이제 각자들이 이제 박쥐에서 폐렴이 됐다 그래서 박쥐 폐렴이라고도 하고 이제 폐렴이라고도 하고 박쥐한테 전염이 됐다 호흡기로 전염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화들이 사용되다가
지금 이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조어 같은 게 생기면은 사실 코로나19도 신조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코로나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HO에서 이제 거기서 미국이나 다 영어권 쓰면 코비드로 부르지만은 그래서 신조어가 생기면 그거 따라잡는 거 힘드실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젊은 수화 통역사들은 그런 걸 빨리빨리 따라가는데 저 역시도 옛날 수화를 알고 있으니까 배워가야 되죠. 좀 다른가 봐요. 요새 수어랑 이제. 그렇죠. 우리 그 언어랑 똑같이 옛날에 사용하던 언어는 이제 사멸이 돼서 없어지는 언어가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면 또 새로운 걸 또 배워 나가야 되니까 언어라는 건 뭐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제가 이제 뉴스 같은 데서는 많이들 이제 하시잖아요. 수어하시는 분들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예능 프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농인분들이 뉴스를 보면은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예능 프로 이런 것도 보면은 재밌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사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 단체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뭐 농인들도 건의하고 있고 제소도 하고 있는데 다 할 수는 있어요. 수화 통역이 다 가능한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전달하는 게 이제 이런 정보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하다못해 교양 프로그램, 뭐 다큐 프로그램 이런 것들 또 지금 말씀하신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점점 늘려갔으면 하는데 지금 사실은 법으로 5% 전체 방송량이 5%가 제한이 수어 통역을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채널이 있고 또 예능 채널이 있고 그런 채널들에서는 5%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종편 프로그램 보시면 나올 거예요. 홈쇼핑에도 수화가 들어가고 있고요.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이제 공영방송 KBS나 이제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뉴스를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이 못 보신 이유가 새벽 시간대 방송을 많이 수화 방송을. 그렇군요. 아이들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도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봐야겠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 퍼센테이지만 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5%를 채우려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이제 안 보는 시간대 내보내는 그런 수가 있다. 지금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꼬마 보스타요님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수어를 좀 가르치고 싶으시다는데 배울 곳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또 3659분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배우고 싶다고 하세요. 근데 동영상 자료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동영상 자료들이 많은데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막 배우신 분들이 자기가 배웠다고 올리시는 분도 계신 것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예 틀린 건 아닌데 기왕에 배우실 거면 각 지역마다 그 수어 통역 센터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서울에는 25개 구마다 다 있고 지방에도 다 있는데 거기 수어 통역 센터를 찾아보시면 거기서 하는 그 강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유튜브는 저희 수어 통역사들은 보면서 이렇게 이분이 좀 잘하시는 분이 올리신 분, 농인이 직접 올리신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공부할 수 있는데 막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거 아무거나 찾아보시면 그 언어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 배우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 언어잖아요. 어떤 분이 배워가지고 오셨는데 약간 엉터리로 하셔서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배울 수 있나요? 아이들 이렇게 손 끝을 많이 사용하면 뭐 지능 발달이 좋다고 어렸을 때 피아노도 가르치고 하잖아요. 또 어르신들은 또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해서 수화 교육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들도 말씀하셨던 그 지역 센터에 가서 배울 수가 있다. 수어 통역 센터. 그렇고 수어 통역 센터. 근데 이제 이번에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브리핑할 때 항상 이제 나오시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이제 눈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물론 이제 우리 협회장님께서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게 좀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오시고 마스크를 안 쓰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수어가 단순히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 몸짓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 쓰신 거다라는 걸 들었긴 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어 통역사 저뿐만 특히 여성 통역사들 같은 경우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하다못해 여기 얼굴에 이렇게 화장하는 것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어가 잘 보이도록 손이 잘 보이도록 좀 무채색의 어두운 색깔의 옷들을 많이 입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어가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을 저희는 비수지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그 말하는 화자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희노애락 감정들을 얼굴로 표정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손을 안 쓰는 수어들이 있어요. 손을 안 쓰는 수어요? 얼굴 표정으로 하는 표정으로만. 이렇게 하면 거짓말.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하면 싫다. 뭐 이런 그런 표정들이 있기 표정으로 나타내는 비수지로 전달되는 게 50% 이상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언어로 전달되는 거는 7%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화 통화할 때 그 나머지 표정이나 직접 얼굴 보고 할 때 지금 저 손짓이나 얼굴 눈빛이나 이런 걸 보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거지 음성으로 전달되는 건 7%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면 안 되는데 저 협회로 이제 항의 전화 온 적도 있어요. 코로나 브리핑 시작하면서 네.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게 아마 코로나 브리핑일 텐데 크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마스크를 왜 안 쓰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는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마트 같은 데 쓰는 그 투명 마스크라도 쓰고 하라고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도 이해가 좀 가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제가 아주 가까이서 이제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좀 떨어져서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뭐 전혀 가늠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또 눈을 감고 얘기하면 전혀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각 장애인 체험할 때 한번 시각 체험한다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고 상대방 표정을 안 보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언어라는 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공감대를 갖고 네. 또 듣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좀 약간 과장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어로 말씀하시는 거를 코로나 그 브리핑을 보면서 보고 있으면 안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은 표정이 다 나타나서. 수어 그래서 배우는 과정이 기초 과정부터 고급 과정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손 안 쓰고 하는 대화하는 연습도 하고 네. 마임도 연습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임까지요? 네, 그 마임은 이제 언어는 아니지만 그런 얼굴 움직임, 동작, 근육 연습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급 과정 가면 그런 것까지 연습하고. 그렇군요. 국회에서도 이제는 이제 수어 통역사분들이 이걸 해주신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9월달에 지금 8월달, 네. 8월부터 국회에서 시작했는데 아마 코로나 그 브리핑이 계기가 돼가지고 좀 수어 통역사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수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까지 이제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죠. 각 네. 방송사에 9시 메인 뉴스에 수어 통역을 넣어달라, 또 국회에서 해달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가 코로나 계기로 8월 달부터 지금 나가 계시는데 다행히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제가 첫 번째 그 통역을 맡게 됐었는데 네네. 첫 번째 통역은 그 정혜연 의원이 이제 국회 기자회견하는 네네. 현장을 그대로 옆에서 브리핑처럼 코로나 브리핑처럼 통역을 하자는 그 법을 이제 네네. 장애 참정권 보장이라는 법을 이제 발의를 하는 첫 그 자리에서? 통역을 들어갔었는데 네. 아이고 그저 몰랐어요. 취재진들이 카메라 프레시 소리 때문에 첫 통역은 망쳤죠. 뭐 들려야죠. 아니 왜 그러세요? 아마추어처럼 들려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소리 때문에 통역사들 배려를 안 해주는 거죠. 세워놓고는 했는데 그 막 기자들 소리 지르고 막 카메라 소리 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국회 갔다 왔는데 오늘 가니까 또 이제 칸막이를 통역사를 보호한다고 칸막이를 해놨는데 잘 안 들리지 않아요? 칸막이 넘어서 들리니까 그래서 또 국회 사무처에다가 이제 지금 막 시작하는 거라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수화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다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스피커를 하나 별도로 설치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여기를 구멍 뚫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안 되겠더라고요. 비말 감염 때문에 네네네. 막 설치해놨는데 구멍을 뚫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도 하나 제안을 하고 왔는데 이제 국회나 그 코로나 현장 브리핑이나 현장에서는 이제 수화 통역을 넣는 거는 좋은데 통역사들의 입장에서 그런 배려들이 아직 막 시작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뭐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계기가 됐는데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농인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건지 또 그것도 궁금한데요. 실제 제가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화상 전화로 네. 농인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병원 앞에 왔는데
자기가 이제 열이 나고 그래서 코로나 그러니까 확진이 된 건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걱정이 돼서 왔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근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중국 농인분이었는데 한국 수화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병원을 들어가겠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수화로 얘기를 하는 사이에 이분이 전화를 끊고 들어가 버렸어요. 좀 있다가 이제 1시간, 2시간쯤 뒤에 환자복을 입고 또 영상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농인분들이 본인이 이제 불안하잖아요. 현장에 가도 진료소를 가도 병원을 가도 수월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통역사들이 배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현장에 진료소마다 배치해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아직까지 진료소에 통역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인 스스로 본인이 자기 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만약에 제가 확진이 되어 있는 경우에 농인이 병원 가가지고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가서 말을 해버릴 경우에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제 확진자 전파자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농인들이 계속 그런 건의를 저희 협회로도 하고 저희도 또 제안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진료소에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아주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진짜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보람도 많이 느끼실 거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계속 건의를 하고 수화통역을 늘려달라고 하고 지금은 각 방송사에 20%까지 해달라고 건의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5%를 채우는 데 급급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아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다가 이만큼을 준다라는 장애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만큼 준다라는 개념, 시혜적인 시선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권리, 농아인들의 권리로서 우리나라 공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 퍼센트가 아니라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어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도 이야기들이 모두 전달이 될 수 있게 오늘 라디오라 어쩔 수 없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수화통역사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화통역사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화통역사들을 아직까지 이제 옛날 사회복지사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원으로 대우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부르면 무조건 너네들은 와서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어서 언어통역사로서의 직업인으로서의 통역사들의 위치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렇군요. 예전보다 좀 많이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 개선 사항이 좀 많다. 3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하고 비교하면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 시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좀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장이신 조성현 수어통역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진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10분에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